네, 오전장 라스트 찬스로 이 시간 이어갑니다. 오늘 이 시간 이베스트 투자증권 디지털 사업부의 염승환 이사 그리고 박소영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시장이 오늘 일단 강한 반등에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낙폭을 모두 좀 만회를 해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강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시장. 이 반등을 이용해서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포트폴리오를 좀 재편해야 할까요? 그냥 아니면 오늘도 관망이 좋을까요? 그러니까 계속 재편하는 게 좀 좋다고 봐요. 오늘 예. 같은 날 오히려 이게 사실 또 오늘 또 급등하는 기업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기업들이 이게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한지영 뭐 팀장님이 뭐 잘 얘기해 주시는데도 저도 거기 공감을 하는 게 네. 이익의 가시성이 확보된 기업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단지 뭐 어떤 이벤트성에 의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꾸준히 이익을 내주고 거기다 주가까지 싸면 더 좋겠죠. 네. 그런 기업들로 여러분들이 좀 압축하는 그 시장으로 좀 계속해서 당분간은 대응하시는 게 좀 맞는 것 같고 어쨌든 이제 오늘은 이제 훈풍이 이렇게 좀 부는 이유는 뭐 미국의 어쨌든 나스닥에 뭐 급반등이 있었죠. 근데 그 배경에는 결국 이게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뭐 이제 뭐 미국이 침공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반격을 하는 거죠. 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 혹독한 이제 경제 제재 네. 이런 것들이 좀 일부 있지 않을까 해서 사실 어제 우리나라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빠진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없었죠. 다행스럽게도 이제 뭐 나토나 또 미국에서는 참전 의사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3차 세계대전까지는 가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진짜 거기 미국이 갔으면 러시아랑 이제 진짜로 맞붙는 거기 때문에 정말 이건 뭐 걷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소멸이 됐다. 그리고 경제 제재도 그렇게 강력한 게 별로 없어요. 제일 걱정했던 게 이제 스위프트라고 이제 국가 간의 자금 이체하는 그 은행 간에 이체하는 그 결제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 안에서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제 무역 그러니까 수출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 결제 대금을 그걸 통해서 받거든요. 대부분. 근데 그걸 거기서 러시아를 배제시켜 버리면 러시아는 만약에 원유를 수출해도 못 받는 거죠. 돈을 받을 수가 없죠. 예. 예, 거기서 많이 빠져버리게 되면.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런 제재까지 들어가는 거 아닐까 했는데 그런 제재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그럼 경제가 그렇게 심각할 정도로 나빠지지는 않겠구나. 러시아의 경제를 만약에 너무 가혹하게 잡아버리면 이게 인플레이션으로 튀는데 경제에 부담이 될 수가 있잖아요. 특히 이제 유럽하고 아시아 국가들이 피해를 좀 많이 볼 가능성이 네. 높아요. 근데 그런 점이 없어서 오늘 한국 증시도 물론 이제 어제 하락폭을 다 만회한 건 아니지만 어제 하락폭의 절반 이상을 좀 회복을 하면서 오늘 좀 강한 모습인데 당분간은 뭐 좀 반등은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변동성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닙니다. 그리고 뭐 오늘 아까 뉴스 보니까 뭐 오늘 중에 또 한번 뭐 키예프 진격한다는 또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CNN 보도로 의하면 그런 거에 따라서 중간중간 변동성 분명히 나오겠지만 확실한 건 뭐냐면 전쟁 리스크에 대한 이제 정점은 좀 지나는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우려했던 게 너무 장기화되고 그 다음에 정말 3차 세계대전으로 가고 이런 걸 우려했는데 그럴 가능성보다는 전쟁이 또 빨리 끝날 가능성이 되게 높아졌어요. 네. 그리고 그 후에는 아마 다음 주 정도에는 어느 정도 또 미국과 러시아 간에 또 협상이 좀 시작되지 않을까 저는 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2600선에서 매도를 고민할 게 아니라 아까 이제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내가 점검을 하고 예. 교체할지 그 고민을 해야지 뭐 현금화 해가지고 도망가겠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 또 2700 이하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투자하기 정말 좋은 자리거든요. 길게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물러서는 것보다는 좀 포트를 한번 재편해 보자. 네. 근데 그런 게 내가 좀 자신이 없으면 좀 상황이 안정감을 찾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그렇죠. 한번 좀 선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재편을 한다면 어떤 종목을 사시라라고 말씀을 드리시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명한 팩트가 뭐냐면 네. 어쨌든 이런 리스크로 인해서 앞으로 인플레는 계속 이어져요. 그러니까 인플레 고점은 지날 수 있어요. 하반기에. 그렇지만 고인플레 시대가 1에서 2년은 더 이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뭐죠? 그 어떻게 보면 금리 인상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저는 오늘 뭐 성장주가 일단 막 튀지만 성장주가 중장기적으로는 불리한 환경에 저는 계속 놓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네. 해요. 그리고 리오프닝은 분명히 되잖아요. 그럼 그렇죠. 경기는 좋아져요. 분명히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느 시점에서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여전히 저는 좀 가치주 위주로 좀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가치주라고 해서 무조건 뭐 이렇게 저평가됐다 뭐 이런 걸 보자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이제 저평가되면서도 실적 가시성이 있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특히 지난해에 많이 못 올랐던 그런 섹터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좋겠고 사실 뭐 자동차가 지금 버림받고 있지만 지금 자동차가 좋다는 게 아니라 네. 하반기 가면은 또 바뀔 수도 있어요. 상황 자체가. 왜냐면 반도체 공급이 또 정상화되면 반전이 또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겠죠. 지금은 극도로 좀 불안하거든요. 러시아 비중도 있는 데다가 공급은 안 되죠. 근데 이제 우리 모르는 악재는 다 나왔잖아요. 그리고 다음 주에 뭐 CEO 인베스터 데이도 있는 것처럼 한번 그러니까 그런 뭐 자동차도 어떻게 보면 좀 가치주에 좀 속해 있잖아요. 네. 되게 좀 싸니까. 그래서 역발상 측면에서 지금 최악인 게 오히려 좀 좋아질 가능성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겠고, 뭐 또 역으로 보면 증권주도 좋아지겠죠. 증권업종도 지금은 뭐 증시가 불안하니까 당장은 안 좋지만 앞으로 분명히 시황이 개선되면 지금보다는 더 좋아질 가능성이 분명히 높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사태로 인해서 최고 수혜를 받을 거라고 보는 업종 중에 하나가 이제 조선업종인데, 그렇죠. 예. 조선업종도 이제 최근에 주가가 급등을 하긴 했지만 여전히 저평가라는 표현 좀 그렇지만 주가가 정말 못 올랐잖아요. 장기간 그냥 주가가 눌려 있었는데 이번에 반등이 그냥 단지 뭐 러시아 리스크 때문에 좀 올라갔을까,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배가 아무튼 부족해요. 전 세계 떠다니는 배가 부족해서 운임지수가 급등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건 언젠간 정상화 시킬 거예요. 네. 근데 해운사들도 이제 그 발주를 많이 하겠죠. 그래서 작년에 컨테이너선이 많이 발주됐는데 올해는 아마 탱커선이 많이 발주될 것 같고, LNG는 그런 거랑 상관없이 LNG 선박은 꾸준해요. 사실 러시아 리스크 있기 전에도 뭐 카타르, 아프리카 뭐 이런 데서 발주가 계속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유럽까지 가세를 하겠죠. 근데 아직은 못 얘기인데 독일 입장에서도 이거 그 러시아로부터 이걸 못 받으면 이제 LNG 플랜트 지어놔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 짓는데 3년은 걸린대요. 그러니까 당장 수혜는 아니지만 그게 완공되는 시점부터는 또 발주가 미리 들어갑니다. 네. 그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조선사 입장에서는 이런 유럽의 에너지 다변화가 이게 나쁜 그림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생각한다면 조선업종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겠고. 네, 조선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네, 네. 도움 말씀을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조선 업체들이 지난 금요일에 큰 폭으로 급등을 했었죠. 가장 크게 올랐던 것이 대우조선해양 21% 오르고, 어제는 뭐 시장 하락하니까 같이 빠졌다가 오늘도 일제히 급등을 하고 있는데, 어떤 종목을 최선으로 보시는지 궁금해서요. 사실 지금 국면에서는 네. 대우조선이 제일 나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네. LNG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기 국면에서는 대우조선이 왜 좋냐면 네. 그 LNG선 최강자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예전에 LNG 하면 그냥 대우조선이었거든요. 아, 그 그래요? 정도로 예. 굉장히 기술력이 뛰어났고 점유율도 꽤 높았던 걸로 압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러시아 사건 나고 나서 바로 20% 하루에 올랐잖아요. 네. 다른 조선사들이 10% 미만으로 그칠 때.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기자재 쪽에서 뭐 한국카본 같은 LNG 쪽에 관련된 이제 본행제라 그러죠. 단열재인데 그런 걸 만드는 기업들이 유리하고, 다만 이제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뭐 물론 지주사라는 좀 단점은 있지만 한국조선해양이 너무나 싼 것 같아요. 사실 PBR도 굉장히 낮고, 이제 할인을 받는 이유는 있습니다. 자꾸 자회사 상장 이슈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거지만 그걸 감안해도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 면에서는 좀 중장기적으로 한국조선해양이 좀 매력적으로 보이고, 다만 단기 모멘텀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대우조선이 좀 네. 조선주 내에선 좀 가장 강하게 좀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업종을 유망하게 보세요? 그리고 뭐 제가 계속 나와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반도체는 뭐 반도체. 빼놓을 수 없는 게, 그러니까 오늘 사실 KB증권에서 그 보고서가 나왔더라고요. 뭐냐면 이제 중국 제재 들어갈 때 반도체 이제 장비 규제 들어가 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수출 못하게도 하고. 근데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분명히 어느 시점에서 하긴 할 텐데, 그 가장 효과적인 것 중에 하나가 결국에 에너지를 너무 규제를 해버리면 이게 인플레를 너무 또 자극시키니까 그렇죠.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또 불똥이 칠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그래서 인플레를 잡아야 되니까 에너지보다는 다른 뭐를 규제를 할까? 그러면 또 반도체가 하나 들어가거든요. 왜냐하면 러시아도 당연히 첨단 뭐 산업들 많이 투자를 하기 때문에 네. 거기에 반도체 쪽을 장비 수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막아버리면 중국과 똑같은 효과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규제들이 만약에 계속 이어지면 러시아와 중국이 이제 그런 쪽에 만약에 쌓이게 된다면 반도체 투자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반도체 장비주들한테는 좋을 수밖에 없고, 지금 바이든 대통령도 작년부터 계속 외쳤잖아요. 반도체 네. 우리 뭐 만들어야 된다, 부족하다. 그리고 중국은 견제해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한국의 반도체 장비 회사들이 수혜를 저는 좀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거는 이제 규제 이슈랑은 좀 다른 얘기지만 그저께인가요? 그 중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주가가 폭등을 했어요. 왜요? 하루에 막 뭐 상한가 간 기업이 예. 수두룩히 나왔는데, 중국이 그 데이터 센터를 앞으로 좀 많이 지을 거라는, 그러니까 빅데이터 시장이라든가 네. 클라우드, 그러니까 지금 경제를 부양을 시켜야 되는데 옛날처럼 이렇게
땅 파서 부양시키는 게 아니라 인프라 투자가 아니라 신인프라 투자를 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대규모 인터넷 센터를 뭐 이렇게 짓겠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왔나 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중국의 반도체 투자 역시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고, 그럼 중국 쪽에 납품하는 한국의 장비 회사들도 꽤 많이 있어요. 어디가 있나요? 예, 그래서 뭐 한미 반도체 같은 것도 예전에 있었고,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 뭐 넥스틴 같은 기업들도 그게 이제 KLA의 뭐 계측 장비를 이제 국산화했던 예. 기업인데, 제가 알기로는 중국 쪽에도 납품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꽤 될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것들은 전자공시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는데,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투자를 한번 해 나가신다면, 그러니까 반도체 투자가 늘어날 때 결국엔 그 반도체 장비주들은 저는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뭐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오르고 있어서 하락하고 있는 것들이 특징주라고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개인 투자자들이 어떤 종목군에 또 관심이 많을까요, 박소영 캐스터? 네, 우리 시장 밀릴 때 개인 투자자들이 2차 전지 관련주를 많이 담아갔습니다. 이게 오늘 어제 하락분에 모두 반응하면서 강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에코프로비엠은 7%까지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오늘 이렇게 상승할 때 말고 어제처럼 좀 빠질 때 보는 게 좋은 걸까요? 예, 뭐 이런 친환경주들이 오늘 너무 좋은데 네. 쫓아가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올라간 이유는 명확한 게, 지금 뭐 당장 뭔가 엄청난 호재라기보다는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리스크에 대한 이제 반사 이익이죠,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유럽 입장에선 지금 이제 전력을 공급받기가 지금 굉장히 힘들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천연가스. 그러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LNG를 수입을 하든지, 근데 그것도 비용 부담이 있고 당장 하긴 또 어렵고, 아니면 친환경으로 가면 돼요. 친환경을 더하든지, 아니면 원자력을 더하든지. 네. 이런 여러 가지 선택들이 있는데, 여기서 유럽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이미 텍소노비로는 원전과 천연가스를 친환경에 넣어버렸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친환경 쪽에 대한 투자 속도가 좀 이게 제한되지 않을까 해서 친환경주들이 많이 빠졌는데, 지금은 어쨌든 이런 것들을 많이 하려면 결국엔 우리가 석탄, 석유 쓰지 않을 거면 신재생 에너지로 좀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 그렇죠. 기대감이 있는 거고, 또 유가가 지금 너무 높으니까. 그래서 미국에서도 태양광 기업들이 엄청나게 올랐고, 그러면 2차 전지도 마찬가지 개념이잖아요. 전기차도 당연히 친환경 네. 쪽에 속해 있기 때문에 친환경 투자가 좀 가속화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고, 실제로 다음 주에 EU에서 에너지 정책에 대한 이제 발표가 좀 하나 있나 봐요.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아직 네. 나온 건 아닌데, 거기에 뭐 만약에 다음 주에 친환경에 대한 좀 강도 높은 또 투자 얘기가 나온다면 더 모멘텀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근데 그거는 한번 그때 가봐야 될 문제인데, 분명한 건 어쨌든 그 전기차 시장 커지고, 최근에 좀 소강 상태에 좀 진입을 했지만 다시 한번 좀 모멘텀을 받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BBB 법안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사회복지 지출 법안인데, 거기에 배터리라든가 전기차 보조금이 좀 들어가 있어요. 네. 근데 아직 통과가 안 됐는데 3월경에는 좀 통과시킬 거란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되면은 미국의 전기차 시장이 굉장히 크게 또 열리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전기차 아니면은 이 2차 전지 섹터가 앞으로 주가가 다시 전고점을 가려면 미국 시장이 성장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중국에선 사업하기 어렵기 때문에. 네. 그래서 유럽은 이미 성장을 하고 있고, 남은 이제 카드가 결국 미국인데, 미국이 언제 열리느냐에 따라서 저는 속도가 좀 결정된다. 근데 분명히 열리는 시장이니까, 그래서 2차 전지나 전기차 섹터에 대해서는 뭐 오늘처럼 이렇게 올라갈 때 흥분하지 마시고, 분명히 또 변동성 나오거든요. 그러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주가, 그러니까 이럴 때 사시면 좋아요. 정말 팔고 싶을 때 차라리. 좀 짜증나가지고 악재는 아닌데 시장 때문에 이렇게 팔고, 특히 어제 같은 날이 그게 너무 심했잖아요. 맞아요. 사실은. 근데 그런 흐름은 좀, 저도 그냥 계속 올라갔으면 바람이지만, 증시라는 게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분명히 또 변동성 오니까 그 변동성에서 한번 타이밍을 잡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문제는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었다라는 부분이었잖아요. 네. 작년 그래서 네. 뭐 연말부터 그런 얘기가 나왔고 고점이 나오고 조정을 받았는데, 충분한 조정을 그렇다면 거쳤다고 보세요? 어느 정도 이제 가격 조정은 다 끝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뭐 에코프로비엠은 좀 네. 불미스러운 일은 있었지만, 맞아요. 그래도 LNF나 첨보 이런 기업들 보니까 이렇게 상황이 안 좋았는데도,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인건비라든가 이런 좀 리스크에도, 물류비에도 불구하고 어닝 서프라이즈를 낸 거예요. 실적이 실적도 나와주더라고요. 실적도 예. 되게 좋더라고요. 그런데 주가는 많이 빠졌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금리가 올라가니까 흔히 말하는 PER을 못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네. 주가라는 게 EPS 곱하기 PER인데, EPS는 잘 나오고 있는데 PER에 높은 점수를 못 주니까 당장은 주가가 크게는 못 가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기간 조정 형태로 좀 밸류에이션을 좀 이렇게 낮춰주는 그런 기간이 한 몇 달은 걸립니다. 네. 그래서 그걸 감안하시면 하반기에는 저는 굉장히 좋은 그림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왜냐하면 하반기가 왜 좋냐면, 반도체 공급이 그때부터는 좀 정상화될 것 같아요.
그 자동차 쪽에. 네. 그럼 자동차 쪽에 정상화되면 배터리 매출도 당연히 늘어나게 되고 그럼 당연히 배터리 생산량이 더 증가하니까 소재 쪽도 당연히 좋은 그림이 나오겠죠. 그래서 하반기를 생각한다면 한 번씩 흔들릴 때마다 급하지 말고 분할로 이렇게 조금씩 모아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그리고 앞서 말씀이 나온 뭐 풍력 관련된 종목들 CS 윈드는 오히려 상승 탄력을 키워가면서 지금 14%대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고 CS 베어링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를 터치를 했다가 상한가는 풀리면서 이 시각 현재 27% 오름세. 앞서서는 저희가 뭐 순환매 관점에서 분할 매도를 하자 이런 의견 들어봤는데 여기에 동일하세요? CS 윈드 저도 지금 네. 이렇게 쫓아가거나 그런 것보다는 좀 물려 계신 분들 되게 많은 걸로 알아요. 그러겠죠. 그래서 예. 저도 역시 그 의견에 좀 동일합니다. 약간씩은 좀 줄여 나가는 게 좋고 네. 또 싸게 살 기회가 저는 온다고 봐요. 한 번은. 근데 이게 풍력주들이 CS 윈드는 그래도 좀 저는 그래도 큰 흐름에서는 좋게 보는 게 이번에 실적이 되게 잘 나왔어요. 네. 이 열악한 환경, 특히 세계적인 그 풍력 터빈 회사들의 실적이 지금 다 미스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납품들을 많이 하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 그런 이제 전방 산업의 미스에도 불구하고 CSND는 어쨌든 경쟁력을 보여줬던 거죠. 그런 면에서 긍정적인데 다만 이제 그 풍력이라든가 태양광이라는 게 지금 특히 이제 풍력 같은 경우도 네. 유럽에 지금 설치를 좀 많이 할 텐데 작년에 보니까 바람이 안 불어가지고 이게 좀 모멘텀이 좀 꺾여버렸더라고요. 그러네요. 이게 바람이 좀 불어야 에너지가 근데 있는데. 다행히 1월 달에는 좀 많이 불고 있다고 예.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좀 변수가 있긴 있어요. 이건 뭐 투자분들이 예측할 수는 없는 건데 근데 어쨌든 유럽의 어떤 친환경 법안 바이든 대통령 당선으로 해서 주가가 거의 친환경 중에 일부는 10배씩 올랐었잖아요. 네. 그 후유증을 지금 치료하는 기간이에요. 근데 이거를 치료가 다 끝났느냐? 아직은 아닙니다. 그리고 고밸류 기업들이잖아요. 네. 어쨌든 그래서 아까 2차 전지 소재랑 비슷해요. 저는 하반기에 좀 본격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상반기는 지그재그 패턴이니까 그리고 분명한 건 지금 유럽에서 어쨌든 원전을 친환경에 분류를 해놨어요. 네. 그리고 친환경 쪽에 대한 투자는 분명히 할 텐데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이건 이제 저의 좀 개인적인 예측 생각인데 독일도 그렇고 지금 독일이 제일 난리가 난 게 뭐냐면 이제 러시아에서 이제 그 노드 스트림 2 이용해 가지고 가스를 대규모로 받기로 했는데 네. 이게 이제 어려워진 거예요. 그럼 그걸 어디서 충당을 해야 되는데 당장 친환경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렇죠. 예. 원전으로도 원전 지을 수도 있겠죠. 아유, 몇 년 근데 걸리죠. 뭐 시간이 걸리고 예. 그러면 이게 환경엔 좀 반대되는 그러니까 독일은 이걸 안 할 수도 있지만 아니 근데 이걸 안 하면 전력 가격이 너무 튀니까 네. 물가 문제가 생기면 독일 국민들도 지금 난리가 날 텐데 그러면 결국엔 석탄 석유를 또 안 쓸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어느 시점에서는 구시대적이긴 하지만 화석연료를 또 안 쓸 수도 없는 네. 상황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당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 문제를 우리는 무시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친환경도 좋지만 먹고는 살아야 되거든요, 그럼요. 사람이. 근데 친환경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데 이걸 아예 안 써버리면 전기요금은 너무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올해 상반기는 이런 것들이 막 충돌을 할 것 같아요, 제 네. 생각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올라갈 때는 좀 줄여놓고 또 그런 이슈가 나와서 주가가 한 번씩 부러질 수도 있어요. 그럼 반대로 또 잡고 그렇게 좀 역발상으로 지금 투자를 해야지 아 이제 친환경의 시대가 다시 시작됐으니까 그냥 마냥 가져가자. 그거보다는 좀 일단은 상반기는 조금 사고팔고 좀 병행하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또 어떤 종목이 유망한지 키멘터리를 통해서 듣고 오겠습니다. 네, 키맨입니다. 조금 전부터 이제 이 반도체 기판 관련주들이 상승폭이 커지고 있어서 제가 어제 종가 기준으로 업데이트 밸류에이션을 잠깐만 보여드리고 보험주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잠깐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제 심택이 실적이 아주 잘 나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무려 이제 400% 증가되면서 분기 영업이익이 732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는 부분이죠. 여기에다가 이제 곱하기 4를 하면 한 2,800억 정도의 연간 영업이익이 나오도록 그렇게 됩니다. 연간 체력이 그렇게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시가총액을 가지고 한번 나눠보면 퍼가 한 5배 정도 영업이익 기준으로 연한상 기준으로 한 5배 정도가 됩니다. 실적이 잘 나오면서 아주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커지는 부분이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밸류에이션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고 코리아 서키트가 아직까지 이제 기판 관련주 중에서는 실적 발표가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심텍, 대덕전자, 이수페타시스 다들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같은 업종에 속해 있는 코리아 서키트까지 아마 실적이 잘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다음 주 부분 업데이트를 한번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보험업종 이야기를 오늘은 좀 드리려고 이제 준비를 해왔는데요.
그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외국인들이 최근에 보험주들에 대해서 매수를 이제 하고 있는데 업종별로 어제 기관과 외국인들이 어느 업종을 이제 좀 강하게 샀는지를 보면 외국인들이 보험업종을 이렇게 편입하는 모습이었고 보험업종은 전반적으로 최근에 시장의 변동성이 있는 상황에서도 상대적으로 좀 견조한 주가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험주 중에서도 이제 메리츠 화재가 참 재미있는 좀 이벤트가 있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한번 보시면 메리츠 화재의 유동 시가총액이라고 있습니다. 유동 시가총액은 한 1조 4천억 정도가 되는데요. 최근에 그 자기 주식 자사주 취득한다라는 공시를 했습니다. 그 규모가 한 1,000억 정도를 자기 주식 취득 공시를 했거든요. 그러면 유동 시가총액 대비해서 한 1,000억 정도, 1조 4천억 대비해서 한 1,000억 정도는 총 한 7% 정도 가깝게 되는 규모를 자사주로 취득하겠다라는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래쪽에 자사주 체결하는 내역을 한번 제가 가지고 와봤는데요. 일별로. 그 공시를 한 이후로 매일 4만 5천 주씩 신청을 하고 있고 4만 5천 주씩 3일 동안 이렇게 체결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처럼 이제 회사가 자사주 매입을 증권사에서 이렇게 이제 위탁을 해서 체결을 하게 되면 매수 주체는 금융 투자로 잡힌다라는 것을 요거 하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메리츠 화재가 72억 정도의 매수가 이제 기관 투자가들의 매수가 들어왔는데 이 규모는 역대 이 메리츠 화재 일별 순매수 중에서 얼마 정도에 어느 정도 랭킹에 해당되는지 제가 한번 또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계산해 보니 자 2015년도 이후로 제가 매일매일 메리츠 화재를 기관들이 순매수한 금액을 랭킹을 한번 매겨보니까요. 어제 2월 24일 날 72억의 순매수를 한 것은 랭킹 1위였습니다. 랭킹 1위였고 랭킹 5위까지 제가 순위를 쭉 한번 이렇게 매겨보니까 좀 특징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5번 동안 한 번을 제외하고 나머지 4번은 자기 주식 취득이라는 이러한 부분들을 좀 가깝게 공시를 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 경우에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되었는지 제가 차트를 가지고 한번 그려서 가지고 와봤는데요. 자, 메리츠 화재의 흐름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매일 순매수한 금액 기준으로 역대 랭킹 5번을 가지고 제가 표시를 차트에다가 다 해뒀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가 가장 강하게 랭킹 1위로 가장 강하게 산 모습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강하게 산 모습, 여기가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이제 매수가 랭킹을 매길 수 있는데 이 3번의 케이스를 제외하면 3번은 아주 강하게 세 번째 샀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그렇게 강하게 움직이지 못했죠. 이 한 번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강한 순매수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아주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특이한 점은 자사주 취득이라는 이 부분들을 전후로 강한 순매수 전후로 좀 동반해서 그러한 이벤트가 있었다라는 걸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자사주 공시 매수했고 역대 랭킹 1위급의 순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움직임을 앞으로 보일지 이 부분은 한번 재미있는 아마 메리츠 화재의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밸류에이션 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손해보험사들의 2021년 4분기 실적과 밸류에이션 비교표를 가지고 왔는데 시가총액 1조 미만에서는 하나손해보험입니다. 시가총액 1조 미만에서는 하나손해보험이 밸류에이션이 가장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 볼 수 있을 것 같고 시가총액 1조 이상에서는 현대해상이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손해보험과 현대해상 이 두 개가 이제 좀 관심권인데요. 특히 1999년부터 2009년도까지 가입한 실손보험의 갱신 주기가 이제 곧 도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보험료를 인상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이 인상 관련된 이 반영 부분에서 가장 실적인 임팩트가 클 수 있는 두 기업이 아마 하나손해보험과 현대해상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이 두 종목은 각각 지금 밸류에이션 메리트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것까지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에서 또 관심이 많았던 메리츠 화재에 대해서 자세하게 도움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이 밖에 이 시각 현재 또 특징주들 알아봐야 할 텐데 박소영 캐스터 어떤 것들이 포착이 되고 있나요? 네, 풍력주들이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지만 이와 함께 또 원자력 관련주들도 현재 8%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두산중공업은 6%, 에너토크 같은 작은 종목들은 12%까지 급등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지만 이 원자력 수요가 지속되고 있다는 뉴스 속에 관련주도 좀 상승을 지속하고 있긴 했지만 긴 호흡으로 좀 보자면 이 주가가
좀 박스권에서 크게 아웃퍼폼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단기적인 관점으로 봐야 할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좀 더 전망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원자력 발전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투자하기가 되게 좀 어려워요. 네. 이게 정책 이슈가 좀 너무 커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기업들의 가격 결정권 자체가 거의 없죠. 그래서 이제 정부 정책에 휘둘리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런 섹터는 장기 투자에는 바람직한 섹터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지난 10년간 이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로 원자력 발전이 다 잊혀져 있었는데 지금 갑자기 이제 분위기가 바뀌었잖아요. 왜냐하면 친환경으로 가기엔 길이 먼데 중간에 이제 그 어쨌든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 상황에서 가장 이제 그 활성화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로 지금 원자력이 부상한 거죠. 왜냐하면 원자력은 또 탄소 배출이 또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번에 유럽에서도 텍소노미 친환경에 좀 분류된 걸로 나와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프랑스가 좀 정말 적극적이더라고요. 그래서 마크롱 대통령이 5개의 원전을 좀 건설하겠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한 것처럼 근데 독일의 반대가 또 굉장히 심해가지고 예. 유럽 내에서도 그렇지만 어쨌든 이번에 EU에서 이제 거의 원자력을 이제 친환경에 분류를 거의 했기 때문에 원자력 산업이 이제는 그 10년 암흑기를 끝내고 올라가는 거는 뭐 이건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자력에 대해서는 저는 어쨌든 뭐 이게 몇 년이 될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뭐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는 있다. 산업 전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데 다만 투자가 왜 어렵냐면요. 이쪽 섹터에서 아직은 실적이 그렇게 좋은 기업들이 별로 없어요. 네. 두산중공업 해도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그래서 자꾸 실적도 그때 미스 나고 또 유동성 문제도 있어서 뭐 유상증자도 많이 하고 재무제표 좀 문제, 뭐 벨메페이 좀 부채가 좀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투자를 하기가 좀 너무 어려웠는데 다만 이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대부분 해소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뭐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는 한번 좀 들고 가는 것도 저는 좀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두산중공업이 가장 좀 대표적인 기업인데 이 기업만 하더라도 정말 여러 번의 유증을 통해서 많은 주주분들이 좀 힘들어 하셨는데 네. 그게 이제 어쩔 수 없었죠. 그 재무구조 개선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번 유증을 끝으로 해서 당분간 이런 이슈는 좀 없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이제 원자력 발전주는 좀 한번 올해는 좀 괜찮은 흐름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SMR이라고 소형 모듈 원자로 네. 그거는 또 굉장히 좀 미국에서도 지금 굉장히 연구 개발 많이 하는데 두산중공업이 또 그쪽에 뉴스케일이라는 회사를 지분을 좀 갖고 있어요. 근데 좀 멀어요. 시계열이 그 2027년에 개발된다고 하니까.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그것도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은 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원자력 발전 전체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지만 이 중간중간 변동성이 너무나 크니까 그냥 마냥 종목을 사서 나는 몇 년 묻어두겠다 이러지 네. 마시고 적절하게 올랐을 때 좀 수익 챙기면서 또 빠질 때 좀 트레이딩을 좀 병행하면서 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변동성을 이기기가 너무 어려운 맞아요, 업종이라서 그걸 요즘에. 꼭 너무 좀 초장기로는 들고 가는 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시장에 적절히 유망 종목이라도 대응을 하면서 네. 가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전장 라스트 찬스는 여기까지 할게요. 박소영 캐스터 고맙습니다. 네, 시각 공략주 살펴보겠습니다. 공략주는 화면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화면으로 만나보겠는데요. 염승환의 공략주 프로텍 가지고 오셨습니다.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인데 그래도 프로텍 약간은 낯설다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어떤 기업인지 소개부터 해주시죠. 네, 그 반도체 후공정 장비라고 하는데 이 회사가 만드는 장비가 이제 디스펜서 장비라고 이렇게 네. 이제 용액을 뿌려주는 장비예요. 그래서 이게 보통 반도체 후공정 할 때 칩을 이제 보통 이게 실장한다 그러죠. 기판에 이렇게 딱 올려놓는데 거기에 이제 그 약간의 구멍 같은 게 좀 생기가 안 되거든요. 그걸 꽉꽉 채워 넣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틈새를 채워주는 용액들을 이제 분사하는 장비라고 보시면 좋겠는데 이 회사가 이번에 4분기에 영업이익이 21.6%나 좀 증가를 했고요. 실제 이제 기대치보다도 워낙 좀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프로텍에 대한 좀 관심은 좀 필요할 것 같고 특히 이번에 또 신규 장비로 히트 슬러그라고 하는데 이 디스펜서 아까 말씀드린 그 장비에다가 방열판을 이제 붙인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반도체가 열에 또 되게 취약합니다. 이 열이 열 관리를 못하면 그 성능이 떨어지고 전기를 많이 먹어요. 그래서 특히 애플 같은 경우가 이 전력 컨트롤 되게 잘하는 기업인데 반드시 그런 이제 고사양 컴퓨터 같은데 CPU나 GPU 같은데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방열판이. 그래서 이 히트 슬러그 같은 경우는 기존의 그 디스펜서 장비에다가 그걸 아예 부착을 해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이겠죠.
그래서 이 장비를 만들면서 성장을 할 것으로 올해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실적도 좀 좋은데 무엇보다 제가 좀 가져온 이유는 주가가 되게 싸요. 올해 네. 예상 실적 기준으로 PER이 7배밖에 안 될 정도로 보통 우리 장비 회사들 10배 이상을 주는데 7배면은 굉장히 할인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좀 잘 알려지지 않은 기업이다 보니까 좀 소외를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프로텍 관심을 가져보시고 제가 반도체 장비를 이렇게 많이 좀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결국에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의 예전에는 좀 뭐 미국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는 좀 경쟁력이 밀렸는데 네. 뭐 국산화 니즈가 좀 확대가 되면서 어쨌든 지금은 굉장히 성공적인 그런 회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또 그런 것들을 우리 한국에 또 대표적인 2개 기업이 있으니까 전방 산업도 너무 좋고 그리고 반도체가 이제는 분명히 석유를 전 대신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반도체를 갖고 있는 나라와 아닌 나라의 경쟁력 차이는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대가 좀 바뀌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반도체가 사실 이제 산업의 쌀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투자는 많이 들어갈 거고 그런 면에서 장비 회사들의 주가는 더 계속 저는 재평가 받을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좀 싼 기업 위주로 한번 대응을 해보자는 면에서 프로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베스트 투자증권 디지털 사업부의 염승환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